내 가족은 평범했다. 소박한 집과 정갈한 밥상, 한 번도 크게 다투지 않았고 서로의 생일은 꼭 챙겼다. 아내는 조용히 가정을 지켰고 나는 회사에 성실했고 딸은 눈에 띄게 반짝이는 아이였다. 세 식구가 함께한 저녁 식탁은 어느 날엔 웃음이 또 어느 날엔 고민이 담기곤 했지만 항상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로 따뜻했다. 딸 지민이는 그림을 참 좋아했다. 방 안엔 크레파스 냄새가 늘 났고 스케치북에는 색이 넘쳐났다. 아빠, 나 나중에 외국에서 전시회 열 거야. 그 말을 하며 아이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자신이 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우리가 보내줄 거라는 걸.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기로 했다. 우리 아이가 원하는 길을 걷게 해주자. 그게 부모로서의 사랑이라고 믿었다. 경제적으로 빠듯했지만 아내는 먼저 반찬값을 줄였고 나는 야근 수당을 모았다. 고민은 많았지만 결정은 단 하나였다. 너는 너의 꿈을 따라가렴. 아빠가 너의 뒤를 지켜줄게. 그 말은 분명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진심 안에는 조심스럽게 감춰진 욕심도 있었다. 우리 딸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보지 못한 세상을 그 아이는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가진 걸 모두 걸어도 괜찮다. 그 믿음은 너무도 강했고 그래서 너무도 위험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조용히 각자의 자리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로 공감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유학 보낸 딸, 그리고 무너진 우리. 1화. 너만은 꿈을 좇아라. 아빠 진짜 괜찮겠어? 등록금도 비싸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다던데. 출국을 하루 앞둔 딸아이가 내 방 문 앞에 서 있었다. 불 꺼진 내 방, 모니터 불빛만 아스라이 빛나고 있었고 나는 손에 쥔 계산기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다. 지민아. 내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딸을 바라봤다. 네가 원하는 길이잖아. 아빠가 평생 단 한 번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그게 이거다. 걱정하지 마. 아빠 아직 한창이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 말은 사실 나보다 딸을 안심시키기 위한 주문이었다. 나는 대기업에서 25년을 근속한 중견 간부였다. 사람들은 내게 그 정도면 안정권이라 했고 우리 집 대출은 거의 정리됐으며 아내도 가끔 봉사활동을 나갈 만큼 여유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마지막 불꽃을 준비 중이었다. 지민이의 유학은 단지 딸의 꿈만은 아니었다. 나의 보람이자 지난 인생의 보상이었다. 아빠 나 진짜 열심히 할게. 정말 잘해보고 싶어. 아빠 엄마한테 꼭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 지민이는 말끝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웃음이 내 눈에는 너무 반짝여서 그 순간만큼은 은행 통장 잔고도 학비도 환율도 다 잊을 수 있었다. 출국 당일 아침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다. 비가 올 듯 말 듯 흐린 하늘 아래 차 안은 조용했다. 아내는 옆자리에서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 나는 괜히 내비게이션 음성에 반응하며 침묵을 피했다. 공항에 도착해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 앞에서 딸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껴안았다. 아빠 정말 고마워. 나 잘 다녀올게. 나는 딸의 어깨를 두 손으로 꼭 잡고 말했다. 지민아,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 아빠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끝까지 믿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 너는 우리 집의 희망이니까. 그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왔다. 희망이란 단어는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거였다. 지민이가 게이트 안으로 사라지고 아내와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여보, 괜찮겠지? 그럼 우리 딸인데.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면 좋겠다. 지내겠지. 걔는 강하니까. 그렇게 말하며 나는 마음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등록금, 기숙사비, 생활비, 미술 재료비, 항공료, 보험료, 어학원비 다 감당할 수 있어. 내 속에서는 불안이 꿈틀거렸지만 난 다짐했다. 회사로 복귀한 다음 주 월요일 동료들이 내게 박수를 치며 웃었다. 부장님, 딸 유학 갔다면서요? 이야, 진짜 성공한 아빠시네. 부럽습니다. 전애들 영어 유치원 보내는 것도 벅차던데.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죠 뭐. 고생 좀 해야죠.
그 말에는 허세도 있었고 그 허세는 나를 지탱해주는 갑옷 같았다. 그날 저녁 아내와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그릇 위엔 두부조림이 담겨 있었고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이제 좀 절약하면서 살아야겠지? 응, 나도 그 생각했어. 지민이 혼자 외국에 보내놓고 괜히 마음이 이상해서 나는 매일매일 기도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우리 조금 힘들어도 참자. 지민이 잘 되면 그게 다 보상이 될 거야. 그리고 며칠 후 지민이에게서 첫 메일이 도착했다. 아빠, 도착했어요. 기숙사 엄청 커요. 아직은 낯설지만 금방 익숙해질 것 같아요.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나도 뒤처지지 않게 잘해볼게요. 그 글을 읽고 아내와 나는 나란히 앉아 그 메일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우리 딸 잘하고 있네. 그럼 잘할 줄 알았어. 그날 밤 나는 혼자서 지민이 방에 남겨진 스케치북을 펼쳐보았다. 맨 마지막 페이지엔 작게 적힌 메모가 있었다. 내가 선택한 길. 아빠, 엄마나 실망시키지 않을게. 나는 그 글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책을 덮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넌 우리 집의 빛이다. 내가 그걸 지킬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도 괜찮아. 나는 그렇게 믿었다. 세상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보장해 줄 거라고. 하지만 몰랐다. 꿈을 향한 여정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멀리 데려다 놓는다는 것을. 그날 나는 우리 가족이 멀어지는 시작점 앞에 서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 이화, 희망퇴직서에 사인해 주십시오. 부장님, 잠깐 인사팀으로 좀. 대리의 말이 이상하리만치 정중했다. 무릎에서 뭔가 툭 끊어진 기분이 들었다. 내가 사무실을 비우는 순간 사무실 분위기가 조용해졌다는 것도 느껴졌다. 복도 끝 회의실 문을 열자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서류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고 노란 포스트잇에 적힌 내 이름이 선명했다. 부장님, 많이 놀라시겠지만 회사 구조조정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저는 성과도 내고 있었고 문제도 없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내부 평가도 좋으셨고요. 그래서 희망퇴직 형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희망이란 단어가 이토록 잔인하게 들릴 수 있구나. 나는 의자에 앉으며 문득 지민이 비행기 타고 떠나던 날의 등을 떠올렸다. 그 등에 내 자부심도 함께 실어보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땅에 떨어진 느낌이었다. 집에 돌아가는 길, 나는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퇴근한 척했다. 지하철 안에서 몇 번이나 주먹을 쥐었다 폈다. 지민이 학비, 생활비, 환율 변동, 대출이자.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없었다. 그날 저녁 식탁. 아내는 밝은 얼굴로 말했다. 지민이한테서 영상통화 왔어. 오늘 처음으로 조별과제 회의했다더라. 그래도 잘 적응하고 있대.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래, 역시 우리 딸이야. 아무데나 갖다 놔도 잘할 줄 알았어. 그리고 조용히 밥을 입에 넣었다. 된장국에 간이 맞지 않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 사이 나는 지민이에게 짧은 메일을 보냈다. 지민아, 거기 날씨는 어떠니?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고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아빠가 뭐든 해줄게. 보내고 나서 문득 뭐든 해줄게라는 말이 헛되게 느껴졌다.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인데. 다음 날 사무실 책상을 정리했다. 함께 일하던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부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 너도 잘해라. 내가 가볍게 어깨를 툭 쳤을 땐 마치 내가 자진해서 떠나는 사람처럼 연기해야만 했다. 상무실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며 회사에서 받았던 모든 상장과 공로패는 그 자리에 두고 나왔다. 돌이켜보면 종이 쪼가리였다. 내 딸의 등록금 한 학기만큼도 되지 못하는 퇴직금이 들어왔다는 문자를 본 순간 나는 곧바로 통장 정리를 시작했다. 대출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마이너스 통장을 틀어막고 자동이체 계좌를 새로 만들었다. 지민이에게 나가는 돈만큼은 흔들림이 없어야 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에 주름을 하나라도 더 만들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나 자신에게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내가 회사에서 밀려났다는 사실을. 며칠 후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게 와? 사무실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래. 일이 좀 많아졌어. 몸은 괜찮아? 응. 오히려 잘 지내. 걱정 마. 아내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 속엔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엉켜 있었다. 그날 밤 지민이에게서 메일이 왔다. 아빠 오늘 수업 중에 발표했는데 잘했어. 근데 조별과제 할 땐 조금 무시당하는 느낌도 들고. 내가 너무 조심스럽게 말하니까 다들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 아직은 낯선 게 많지만 괜찮아. 아빠 난 정말 열심히 할 거야. 나는 모니터를 보며 메일을 수십 번 반복해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래, 지민아. 너만은 무너지지 말아라. 이틀 뒤 나는 동네의 한 중소식자재 유통업체 면접을 봤다. 50대 중반의 이력서에 대기업 간부라는 타이틀은 되려 부담이었다. 면접관은 물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봉은 지금까지 받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칠 겁니다. 그런데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을 하고 나오는데 바람이 싸늘하게 불었다. 나는 길가에 앉아 뜨거운 캔커피를 뽑아 마셨다. 그 달큰한 맛이 처음으로 나를 위로해 주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정장 자락에 먼지가 붙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옷을 벗어걸고 딸의 방 문 앞을 지나며 살짝 문을 열었다. 책상 위엔 여전히 색연필이 줄맞춰 정리돼 있었고 침대 머리맡엔 지민이가 아꼈던 고흐 엽서가 붙어 있었다. 나는 가만히 그 엽서를 바라봤다. 별이 빛나는 밤 아래에서 지민이는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 아니, 지민이를 위해 나는 다시 날아야 했다. 누군가는 회사를 떠나며 자유를 말한다. 나는 회사를 떠나며 죄책감을 떠안았다. 지민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했던 내 입이 이제는 매달 지출 내역서를 보며 떨고 있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퇴직. 그건 침묵이 아니라 절망의 시작이었다. 3화. 아빠 나 여기 무서워.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불빛은 마치 별무리 같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내 손엔 아빠가 프린트해준 입국 절차 문서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까지도 나는 떨리면서도 설레고 있었다. 기숙사는 생각보다 컸고 복도는 조용했다. 룸메이트는 금발의 미국 여자애였는데 인사도 없이 이어폰을 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짐을 풀었다. 엄마가 싸준 매운 김 라면, 아빠가 넣어준 손편지, 그리고 내 이름이 새겨진 붓. 지민아, 이걸로 멋진 그림 그려. 아빠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알지? 나는 그 편지를 꾹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다. 첫 수업 날 교수님은 말을 빨리 했다. 학생들은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았고 나는 그 웃음의 타이밍을 이해하지 못했다. 조별과제 조를 짤 때 다들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짝을 찾았다. 나는 손을 들고 혹시 저랑 같이 할 사람? 이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교실 한 구석에 서 있는 나 자신이 마치 불청객처럼 느껴졌다. 이메일을 보냈다. 아빠 수업은 잘 듣고 있어. 교수님이 조금 빠르게 말하시긴 하지만 괜찮아. 아직 친구는 없지만 나중엔 생기겠지. 그 말은 위로를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기도 했고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거짓말이기도 했다. 답장은 바로 왔다. 지민아, 역시 우리 딸. 힘들 땐 언제든 말해. 아빠는 내 편이야.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나는 울면 안 되는 줄 알았지만 침대에 누운 채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울었다. 아빠가 보낸 응원 메시지는 내겐 점점 짐이 되었다. 식사는 점점 건너뛰었다. 기숙사 식당은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 냄새로 가득했고 돈을 아끼고 싶어 편의점에서 컵라면만 샀다.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에 앉아 그림을 그릴 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햇살은 분명 따뜻했는데 내 몸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복도에서 들은 한마디. 너 어디서 왔어? 한국이요. 아, 중국어 할 줄 알겠네. 그 말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참을 수 없이 자존심이 상했다. 아빠에게 또 메일을 썼다.
아빠 오늘 수업 발표했는데 괜찮았어. 조별 과제는 아직 어려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 그 메일을 쓰고 난 뒤 나는 처음으로 학교 앞 작은 골목을 걸었다.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기숙사 복도로 돌아와 손을 씻기 위해 컵에 물을 틀었다. 그 순간 옆을 지나가던 아이가 말했다. 그거 마시는 물이야. 여긴 손 씻는 곳 아니야. 나는 그대로 컵을 놓고 복도를 뛰쳐나왔다. 계단을 내려가며 너무 창피하고 미안하고 무서웠다. 아무 말도 못한 내가 한심했고 그런 나를 아빠는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있다는 게 더 무거웠다. 그날 밤 아빠의 편지를 꺼내 펼쳤다. 지민아,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 내 편이야. 그 문장을 계속 반복해 읽었다. 그래, 나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열고 아빠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지민아, 얼굴이 좀 빠졌네. 괜찮아? 응, 그냥 수업이 많아서 그래. 아빠는 내 눈 밑에 다크서클도 떨리는 입술도 다 괜찮다고 믿고 싶은 것 같았다. 그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나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나 잘 지내. 진짜야. 그 말 뒤로 나는 슬며시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다. 누구나 한 번쯤은 외국에서 혼자 서 있는 꿈을 꾼다. 하지만 꿈이라는 이름은 혼자일 때 더 무섭고 차가운 것이라는 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나는 매일 아빠에게 괜찮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거짓말에 스스로 갇혀가고 있었다. 사화. 아빠, 나 돌아가도 돼? 그날 새벽 뉴욕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다. 커튼을 걷으면 반쯤 불 꺼진 마천루들이 보였고 기숙사 복도에는 기계 소리만 웅웅 울려 퍼졌다. 나는 이불을 덮은 채 휴대폰 화면을 켰다. 서울 오후 27분.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늘 부러웠다. 해가 떠 있고 사람이 깨어 있고 내가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시간. 나는 화면 아래에 저장된 단 하나의 번호를 꾹 눌렀다. 여보세요? 자고 있던 아빠의 목소리. 나는 그걸 듣는 순간 울어버렸다. 아빠, 나 그냥 돌아가도 돼? 이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른다. 견뎌야 한다는 말이 내 안에 깊게 박혀 있었고 아빠의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가 다 해줄게라는 그 말이 나에게는 버팀목이자 족쇄였다. 하지만 그날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온몸이 무거웠고 마음은 비어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데 모든 것에 치이고 있었다. 귀국 결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뤄졌다. 교환학기 종료 요청서와 학비 정산, 기숙사 계약 해지, 항공권 예약. 모든 게 꿈처럼 흘러갔다. 공항에 도착하자 아빠와 엄마가 마중 나와 있었다. 아빠는 웃고 있었지만 눈밑은 파랗게 꺼져 있었고 엄마는 내 손을 잡는 순간 말없이 눈물을 떨궜다. 많이 힘들었지? 응. 그냥 너무 외로웠어. 그 말에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들어주었다. 그 순간 나는 더는 울 수 없었다. 아빠의 손에 묻은 굳은 살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 집에 돌아와 보니 내 방은 그대로였다. 책상 위엔 출국 전날 남겨둔 연필이 하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눕자마자 잠에 빠졌다. 오랜만에 들려오는 엄마의 밥 냄새, 현관문 닫히는 소리, 텔레비전 볼륨 소리. 이 모든 게 낯설 만큼 익숙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나는 다시 방에 틀어박히기 시작했다. 밖에 나갈 이유가 없었고 누굴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지민아, 엄마랑 마트라도 가자. 괜찮아. 햇볕 좀 쐬자. 계속 이렇게 있으면 병나. 엄마의 말은 걱정이었지만 그 걱정이 오히려 나를 옥죄었다. 아빠는 별 말이 없었다. 아침마다 일찍 나가고 저녁엔 늘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다. 나는 그에게 한 번도 묻지 못했다. 아빠, 요즘 회사 어때? 나 때문에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밤, 식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마트 인사팀 채용 계약서. 나는 숨을 멈췄다. 그 아래에는 아빠의 서명이 적혀 있었다. 회사명도 계약 조건도 낯설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빠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것을.
그리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걸. 그날 밤 아빠가 늦게 돌아왔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아빠, 나 때문에 회사 그만둔 거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네가 무너질까 봐. 지민아, 넌 이미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잖아. 나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아빠의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더 미안했다. 나 진짜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아빠, 난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에 아빠는 내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그 품에서 나는 다시 한번 울었다. 며칠 후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민아, 뭐라도 해보는 건 어때? 학원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아직은 자신이 없었다. 지금 내 안엔 뭘 하고 싶은지조차 없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다시는 누군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것뿐이었다. 나는 돌아왔다. 하지만 돌아왔다는 게 무언가 해결되었다는 뜻은 아니었다. 아빠는 말없이 희생했고, 엄마는 말없이 울었고, 나는 말없이 무너졌다. 이제부터 우리 셋은 서로의 상처를 마주보아야 했다. 그게 얼마나 아플지 몰라도. 도망치기엔 이미 너무 많이 안고 돌아왔기에. 나는 여전히 마트로 출근했고, 오화. 우리가 원했던 건 서로 다른 꿈이었다. 귀국한 지민이는 생각보다 잘 적응해가는 것 같았다. 아내는 매일 아침 밥을 지었고, 지민이는 방에서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가끔은 엄마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기도 했다. 지민이 얼굴 좋아졌지? 아내가 말했다. 응.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졌어. 그래도 안심은 못해. 아직 눈빛이 흔들려. 조금씩 나아질 거야. 시간이 좀 필요한 것뿐이야. 그 말은 나 자신을 향한 주문이기도 했다. 시간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도 지민이도 이 집도. 그런데 어느 날 지민이가 갑자기 식사 중에 말했다. 아빠, 나 다시 유학 갈까 해. 숟가락 소리가 뚝 멎었다. 아내는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고 나는 무심한 척 물을 마셨다. 무슨 말이야? 그땐 내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어.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는 그 말을 천천히 삼키고 목에 걸린 듯한 느낌으로 되물었다. 너 지금 상황 알아? 알아. 그래서 말하는 거야.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아서.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지민아,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 지금 솔직히 많이 힘들어. 내 학비, 생활비, 아직 대출도 남아있고. 그런 거 다 알아. 그치만 나 그냥 이렇게 멈춰 있기 싫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끓어오르는 뭔가를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래, 멈추기 싫겠지. 근데 넌 알아? 누군가는 지금 멈춰야 해서 멈춘 거야. 누군가는 너 대신 회사도 그만두고 새벽마다 박스 나르고 지하철에서 졸면서 하루를 버티고 있어. 아빠, 아빠가 해준다는 말 그렇게 쉽게 들리지? 넌 그 말이 어떤 무게였는지 모르지. 너 하나 잘 되라고 아빠가 얼마나 포기했는지 알아? 지민은 당황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내가 이렇게 소리치는 건 처음이었다. 그럼 애초에 왜 보냈어? 아빠가 하라며. 아빠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며. 나는 아빠가 믿는 대로 살아야 하는 줄 알았어.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방 안엔 갑자기 정적이 흘렀다. 지민은 눈에 눈물이 고인 채 말했다. 나는 아빠의 자랑이기 전에 그냥 나야.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기운 내 말고. 그냥 안아줄 수는 없었어? 지민은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텅 빈 식탁 위에 남은 밥은 이미 식어 있었다. 아내는 말없이 그릇을 정리했다. 그리고 조용히 나지막이 말했다. 여보, 우리 너무 밀어붙였던 거 아닐까? 몰라. 난 그냥 얘가 더는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 나는 숨을 내쉬었다. 지민의 방 불은 꺼져 있었고 문 너머의 딸은 아마도 울고 있을 것이다. 그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나는 그냥 나야라고 말했을 때 나는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미안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우린 지민이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걸까? 그게 꿈이든 성공이든 결국 우리 욕심이었나 봐.
아니야. 지민이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던 거야. 근데 그게 지민이한테는 더 무거웠던 거겠지. 아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며칠 뒤 지민이 거실로 나왔다. 아빠, 흥. 미안했어. 그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근데 적어도 지금은 그냥 여기에 있고 싶어. 이 집에서 가족이랑. 나도 다시 시작해볼래. 유학 말고 지금 여기서부터. 나는 대답 대신 딸의 손을 가볍게 감싸 쥐었다. 그게 서로의 사과였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라 믿고 달려왔다. 하지만 그 믿음이 서로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 누구도 나쁘지 않았다. 단지 서로가 서로를 너무 사랑했기에 너무 많은 걸 감췄던 것뿐이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려 한다. 6화. 우리 다시 걸어가 볼까? 요즘 아침은 조금 분주해졌다. 아내는 일찍 일어나 된장국을 끓이고 지민이는 조용히 일어나 가방을 챙긴다. 그리고 현관 앞에서 신발끈을 묶으며 말한다. 다녀올게요. 그 한마디가 집안의 햇살처럼 퍼진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바로 그 순간이다. 지민이는 동네 작은 미술학원에서 보조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그림을 정리하고 크레파스를 깎고 수업 전후로 교실을 닦으며 하루를 보낸다. 처음에는 돈은 별로 안 돼. 그냥 경험 삼아 하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 아이가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며 들려주는 이야기에는 분명히 뿌듯함이 묻어 있었다. 오늘 한 아이가 나한테 그림을 보여주면서 선생님 했어. 그 말 듣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 그 말을 듣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생각했다. 우리 딸, 이제야 진짜 살아있는 사람처럼 웃고 있구나. 나도 여전히 마트에서 일하고 있다. 이제는 물건 정리뿐 아니라 계산대 앞에 서기도 하고 가끔 단골 손님과 두어 마디 농담도 주고받는다. 동료 정우 씨와는 이제 꽤 가까워졌다. 퇴근 후엔 근처 국밥집에서 소주 한 잔 나누기도 한다. 형님, 여긴 속도는 느려도 마음은 살아있어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잔을 들었다. 젊은 날에는 이런 말 웃기다고 넘겼겠지만 지금은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힌다. 이제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집에 오면 지민이는 식탁 위에 작은 그림을 올려놓는다. 아이들과 함께 그렸다는 나무, 고양이, 집. 모두 삐뚤빼뚤하고 색이 튀지만 나는 그 그림들이 그렇게 좋다. 이건 재은이가 그린 거야. 엄마가 아침마다 토스트를 구워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런지 엄청 따뜻하게 보이네. 그리고 이건 준성이가. 아빠가 요즘 많이 웃는다고 그렸대. 지민이가 그 말을 하며 나를 슬쩍 본다. 나는 말없이 웃는다. 지민이도 웃는다.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평화로운 대화가 오간다. 어느 날 아내가 화분을 하나 사왔다. 작은 다육이였다. 이거 물 자주 안 줘도 된대. 그래? 그래도 물 줄 땐 꼭 말 걸어줘야 한대. 식물이 말을 알아듣냐? 마음은 알아듣지. 그 말에 우리는 같이 웃었다. 식탁 위 그 다육이 앞에서 우리는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며칠 뒤 지민이가 말했다. 아빠, 나 미술 심리 치료라는 거 공부해볼까 해. 요즘 아이들하고 수업하면서 그림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는 걸 느껴.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등록금은 나중에 알바해서 보탤게. 괜찮지? 나는 손을 뻗어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공부가 하고 싶으면 해. 그게 네가 진짜로 원하는 거라면 아빠는 그거면 충분하다. 그 말을 하면서 나는 오래 묵은 짐 하나를 내려놓는 기분이 들었다. 지민이는 야간 수업을 신청하고 학원 일과를 병행하며 매일 바쁘게 움직였다. 나는 그런 딸의 모습을 지켜보며 더 이상 뭔가 해줘야 한다는 조급함을 내려놓았다. 나는 이제 그저 응원하면 되는 자리였다. 하루는 퇴근길에 마트벽에 붙은 내 이름표를 바라보다 휴대폰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해주고 싶은 게 더 많았던 시절을 지나 지금은 그저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그 말이 왜 그리 뭉클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다. 조금 멈춰 있어도 괜찮다.
무너졌던 시간 위에 다시 평범한 일상이 쌓여갈 때 그게 바로 우리가 꿈꿨던 진짜 행복일지도 모른다. 우리 가족은 지금 아주 천천히 서로의 속도에 맞춰 다시 걸어가고 있다. 7화. 조금 늦어도 괜찮다는 말. 어느 날 학원에서 말없이 그림만 그리던 아이가 내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종이 위에는 커다란 하트 2개와 그 아래 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민 선생님은 착한 사람입니다. 순간 눈물이 났다. 누군가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사실이 내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다.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그림은 마음을 살릴 수 있구나. 그날 저녁 나는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 나 미술치료 공부하고 싶어. 아빠는 숟가락을 멈췄다. 그 표정을 보고 나는 덧붙였다. 예술심리학 같은 거 수업 알아봤는데 야간 강의고 학원 끝나고 들으면 시간 맞을 것 같아. 학원비는? 내가 모은 돈이 조금 있어. 부족하면 알바 더 하면 되고. 아빠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지금 네가 뭘 하든 아빠는 응원해.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다. 그날 밤 나는 노트북으로 수업을 신청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 미술치료의 이해, 색채와 감정, 아동심리와 미술 표현. 책 표지를 넘길 때마다 내 마음속 무너졌던 무언가가 조금씩 복구되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이제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왜 좋아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아빠는 여전히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표정이 달랐다. 오늘 어떤 아주머니가 내가 추천한 김치 샀대. 맛있다고 다음엔 가족끼리 오겠다고 하더라고. 아빠는 작게 웃었다. 마트 유니폼을 입은 그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워 보였지만 그 안엔 존재감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아빠는 퇴근 후에도 가끔 딸인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지민아, 사람들이 이름 불러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겠더라. 부장님이라는 호칭을 벗은 뒤엔 한동안 그냥 저기요 소리만 들었거든. 나는 그 말이 낯설지 않았다. 뉴욕에서 겪었던 내 자리 없음의 감각이 떠올랐다. 지금은 기사님, 아저씨, 형님. 뭐라고 불려도 다 좋더라. 아빠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웃음이라는 걸 그제야 처음 느꼈다. 어느 주말 나는 도서관에서 한 학부모를 만났다. 학원 수업 중 나를 봤다며 말을 걸어왔다. 혹시 심리미술 관련해서도 수업하세요?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근데 관심 많아요. 제 딸이 언어 표현이 좀 약해서요. 다른 아이들에겐 그냥 그림이지만 그 애에겐 마음이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미술이 단지 기술이 아니라 진짜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깨달았다. 나는 그 길을 더 가고 싶어졌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책상에 앉아 책을 읽었다. 피곤했지만 눈은 번쩍 떠 있었다. 공부가 재미있었다. 무언가를 배우고 또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감사했다. 아빠는 소파에서 책을 읽다 말고 내게 말했다. 지민아. 응? 요즘 참 보기 좋다. 왜? 그냥 네가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서. 나는 웃었다. 아빠도 그렇잖아. 이제 마트 없으면 허전하겠다. 허전하지. 사람들이 날 기다리는 곳이 생겼으니까. 그 말에 나는 문득 사람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인지를 실감했다. 우리 가족은 이제 돈으로 환산되는 성공이나 화려한 타이틀보다는 존재하는 이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시간도 길었다. 하지만 괜찮다. 조금 늦게 시작했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확신한다.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건 누군가의 인생에서 이름 불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린 그 자리로 지금 아주 잘 가고 있다. 8화. 이 작은 자리도 누군가에겐 전부였다. 수업 준비를 하며 크레파스를 깎고 있던 오후 한 아이가 조용히 내 옆에 와 섰다. 초등학교 1학년인 제이는 늘 말수가 적고 그림도 검정색으로 칠하기를 좋아했다. 제이야, 오늘은 무슨 색으로 해볼까?
나는 말을 걸었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하얀 도화지를 멍하니 바라보다 붓으로 파란색 점을 하나 찍었다. 그 뒤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주황색, 연두색, 분홍색이 그림 위에 올랐다. 끝난 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이건 뭐야? 제이는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오늘은 엄마가 소리 안 질렀어. 그 말에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아빠와 둘이 마주 앉아 국을 먹었다. 아빠, 나 이 일 계속 하고 싶어. 아이들하고 그림 그리고 마음을 듣는 일. 그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아빠는 국을 한 입 삼킨 뒤 조용히 웃었다. 나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어떻게 달라? 나는 그 말에 웃었다. 그게 아빠가 나를 보는 방식이라는 게 참 따뜻하고 고마웠다. 아빠도 요즘 뭔가 달라졌다. 마트에서 늦게 돌아온 날 그는 소주 한 병을 들고 들어왔다. 아빠는 그 말을 곱씹듯 다시 반복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우리 크게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가끔 누군가에겐 그게 전부일 수도 있구나 싶었어. 우리 둘 다 다시 사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 며칠 후 나는 미술치료 수업 시간에 자기 안의 감정을 색으로 표현하는 과제를 받았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노란색, 연보라, 회색, 초록을 썼다. 그리고 그림 하단에 작게 글을 썼다. 조금씩 내 안의 날씨가 맑아지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쓰며 눈물이 났다. 이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 아니었기에 나는 진짜로 나를 그릴 수 있었다. 아빠도 작은 변화를 겪고 있었다. 마트 매니저가 새벽 배송 팀장 자리를 제안했고 아빠는 잠시 고민하다 받아들였다. 나이 들어서 팀장이라니 좀 웃기지 않냐? 아빠는 말했지만 그 얼굴엔 은근한 기쁨이 묻어 있었다. 응? 무슨 일?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요즘 내 얼굴 보면 예전하고 달라. 예전엔 뭘 하든 잘해야 한다는 얼굴이었고 지금은 그냥 좋아서 하는 얼굴이야. 지민아, 오늘은 나도 이야기 하나 있어. 오늘 한 어르신이 카트 앞에서 그냥 한참을 서 계시는 거야. 뭐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그냥 이 동네 사람 얼굴 보고 있으려고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잠깐 같이 서 있었어. 우린 말없이 한 5분쯤 그 자리에 있었거든. 근데 마지막에 어르신이 그러셨어. 오늘 하루 나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라고. 살아있는 것 같았대. 그 말 정말 오랜만에 들은 말이었어. 맞아. 예전엔 나도 그런 거 몰랐는데 이젠 조금 알 것 같아. 웃기긴 왜 웃겨요. 아빠가 얼마나 성실한데. 하긴. 너도 이제 어엿한 선생님이니까 말은 못하겠네. 우리는 함께 웃었다. 그 웃음이 마치 오래된 울음을 밀어낸 것처럼 깊고 따뜻했다. 그날 밤 아빠는 베란다에 나가 다육이에게 물을 주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 자리도 나쁘지 않다. 나는 문 뒤에서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우리는 아직 멀리 가진 않았지만 각자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세상은 늘 말한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가야 한다고. 하지만 우린 이제 안다. 한 자리에서 조용히 누군가를 바라봐주는 일. 손을 잡고 함께 있어주는 일. 그런 삶도 누군가에겐 전부가 된다는 걸. 이제 우리는 그걸 선택한 사람들이다. 구아. 그 길은 쉬울 리 없지만 멈출 이유도 없다. 야간 수업을 시작한 지 2달째. 나는 그림보다 마음을 더 많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책을 고를 때는요,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감정이 그대로 보여요.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그렇게 말했다. 내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때 문득 떠올랐다. 뉴욕에서의 내 모습. 그때 내 그림이 있었다면 내 안의 외로움을 누군가는 알아줬을까? 수업이 끝나고 담당 교수님께 상담을 요청했다. 혹시 미술심리 전공으로 편입하고 싶으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분은 내 이력을 물으며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지민 씨,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상태로는 편입이 꽤 어려울 수 있어요. 전공학점도 부족하고 경쟁률도 높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벌겋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아, 역시 난 늦었나.
그날 밤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가 하려던 게 그저 위로받고 싶어서 시작한 일은 아니었을까?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왔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아빠 오늘 어땠어? 오늘? 별일 많았지 뭐. 그 말투가 평소보다 무거웠다. 나는 조용히 기다렸다. 새로운 배송팀 직원 하나가 내게 반말을 툭툭 하더라. 예전 같았으면 버럭했겠지만 그냥 넘겼어. 왜요? 그 사람 눈을 보니까 딱 내가 아는 걸 모르더라고. 경험이 없고 조급하고. 그런 사람한테 내가 화내는 건 오히려 더 초라할 것 같았어. 나는 아빠가 참 멋지다고 생각했다. 나이 먹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상처를 내지 않고도 선을 지킬 수 있다는 것. 며칠 후 나는 학원에서 아이들과 감정 표현 수업을 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떤 색인지 그려볼 거예요. 아이들은 웃으며 크레파스를 꺼냈다. 수업이 끝난 뒤 한 학부모가 나를 불렀다. 지민 씨, 그림을 보니까 우리 아이가 요즘 많이 불안한 것 같더라고요. 혹시 따로 상담해 줄 수 있어요? 나는 망설였다. 지금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전문가도 아니고 자격증도 없고 나조차도 겨우 버텨온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상담가는 아니지만 그 아이 얘기 들어드릴 순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전문가도 연결해 드릴게요. 그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지민 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그 말이 생각보다 깊이 박혔다. 그날 밤 아빠와 다시 마주 앉았다. 내가 말했다. 아빠, 나 미술치료사 되려면 몇 년은 더 공부해야 해. 등록금도 시간도 다 각오해야 해. 그래서 포기하려고? 아니, 그래서 각오하려고. 아빠는 웃었다. 사람들이 쉽게 성공한 사람 얘기만 들으려고 해서 그렇지. 중간에 수십 번 포기하려던 사람들 이야기가 더 진짜지. 그게 꼭 성공이 아니어도요? 그럼 지금 네가 하루하루 내 자리 지키는 거, 그게 나한테는 충분히 성공이야. 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며칠 후 아빠에게 작은 일이 생겼다. 마트 사장이 그를 부르더니 말했다. 기사님, 고객들 반응 좋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세요. 새벽 배송 팀장 정식직으로 전환될 것 같아요. 아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다. 난 그냥 하루하루 거기 서 있었을 뿐인데 그게 누군가한테는 기다려지는 사람이었대. 그 말을 듣고 나는 다시 느꼈다. 우리 가족은 크진 않아도 누군가에게 닿고 있구나. 내 방 벽에 작은 종이를 붙였다. 천천히 가는 사람은 멀리 본다. 나는 멀리 보고 싶다. 그 문장 앞에서 나는 매일 그림을 그린다. 색을 고르고 선을 그리고 그 안에 감정을 담는 것. 아직 갈 길은 멀다. 하지만 나는 이제 가는 중이라는 게 기쁘다. 모든 길이 처음부터 선명하지는 않다. 때로는 자격이 부족하고 길이 막히고 무너질 것 같은 순간도 온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 걸어가는 사람만이 언젠가 도착한다. 우리 가족은 지금 도착이 아니라 걷는 중이라는 걸 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도. 10화. 우리는 이제 서로의 자리가 되었다. 새벽 4시, 나는 늘 그 시간에 일어난다. 겨울 공기가 아직 어두운 골목을 감싸고 있을 때 마트 출입문을 열고 바닥에 얼어붙은 이슬을 피하며 배송 트럭에 물건을 실어 나른다. 예전엔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 앉아 그래프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었다. 지금은 작업복 위에 패딩을 걸치고 김치, 두부, 우유가 담긴 상자를 나르며 하루를 연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지금 이 일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역할이라는 걸 느낀다. 지민이는 요즘 더 바쁘다. 야간 수업, 낮엔 학원, 주말엔 도서관과 교육 봉사까지. 며칠 전 딸은 내게 조심스레 물었다. 아빠, 내가 학원에서 감정일기 프로그램 하나 해보면 어떨까? 어떤 거야? 아이들이 하루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거야. 말보다 색으로 먼저 마음을 말하게 하는 거지. 좋지. 너 잘할 거야. 아직 학생인데 이런 걸 시도해도 될까 싶기도 하고. 그럼 지금이 제일 좋지. 실패해도 괜찮은 나이니까. 그 말에 지민이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이 예전과 달랐다. 예전엔 불안한 웃음이었고 지금은 단단한 확신의 웃음이었다. 프로그램 첫날, 나는 지민이의 학원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다. 떨려? 엄청. 그럼 성공이야. 왜? 떨릴 만큼 진심인 거니까. 지민이는 주먹을 불끈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민쌤이라는 명찰을 가슴에 달고 학원 안으로 들어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저 아이는 이제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 그날 밤 지민이는 내게 말했다. 아빠, 오늘 한 아이가 이런 말했어. 선생님, 난 기분이 회색이었다가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파랑으로 바뀌었어. 그 말 듣고 나 진짜 울컥했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회색에서 파랑이라. 그거 좋은 색깔이네. 응. 내가 누군가의 색을 바꿀 수 있다는 거. 그게 이렇게 벅찬 일이었구나 처음 알았어. 나는 그 순간 딸이 정말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걸 느꼈다. 며칠 후 나에게도 변화가 있었다. 마트 사장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기사님. 아니, 이제 팀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고객 응대, 사고 없이 처리, 직원 평판까지 전부 최고입니다. 정식직 전환 결정됐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뭔가가 뭉클하게 올라왔다. 퇴근길 사무실 문을 나서며 문득 이곳이 처음 얼마나 낯설고 비좁게 느껴졌는지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그 좁은 문이 내게는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입구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민이가 먼저 나와 현관문을 열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어이, 나한테 존댓말은 하지 마라. 그럼 우리 팀장님 어때? 우리는 함께 웃었다. 아내는 따뜻한 국을 데우며 말했다. 우리 집 참 많이 변했다. 그치.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엔 지민이가 아빠 눈치를 받고 아빠 말 없이 혼자 끌어안았고 나는 그 중간에서 맘 졸였는데 이젠 셋이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야. 나는 국을 한 입 삼키고 말했다. 그래. 누구도 높지 않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자리. 딱 그만큼이 딱 좋아. 그날 밤 우리는 셋이 나란히 거실에 앉아 각자 하고 싶은 걸 했다. 아내는 뜨개질을 하고 나는 라디오를 틀었고 지민이는 노트북으로 과제를 작성했다. 말은 없었지만 그 고요함이 이 집을 가장 풍요롭게 채우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지민아, 넌 실패하지 않았다. 너도 나도 엄마도. 우린 그냥 조금 늦게 도착했을 뿐이다. 처음엔 해줘야 할 것만 생각했다. 그 다음엔 버텨야 할 것을 고민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서로를 끌고 가지 않는다. 그저 옆에서 같이 걷는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자리가 되었다. 그 자리가 작더라도 서로의 온기로 가득하니까.